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 행복은 정점이 아니라 과정이다. 행복.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정하라. 우리는 매일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문득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토록 애쓰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의 끝에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 중 한 명인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가고 회사에 출근하고 친구를 만나고 운동을 하는 이 모든 행동들, 그 이유를 하나하나 따져 물으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요. 그럼 왜 좋은 성적을 받고 싶나요? 좋은 대학에 가려고요. 왜 좋은 대학에 가고 싶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요. 좋은 직장은 왜 필요한가요? 돈을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살고 싶으니까요. 편안하게 산다는 건 무슨 의미죠? 행복해지고 싶어서요. 여기서 질문이 멈춥니다. 왜 행복해지고 싶은가요? 라고 물으면 더 이상 답할 말이 없습니다. 행복은 그 자체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4세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모든 것은 행복을 향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모든 행위에는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유 없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모두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 목적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구조가 보입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다른 무언가를 위한 수단입니다. 돈은 그 자체로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돈은 집을 사고 음식을 사고 여행을 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집은? 집도 편안하게 쉬기 위한 수단입니다. 명예는? 명예조차도 사회적 인정을 받아 안정감을 느끼기 위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마저도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죠. 이렇게 계속 파고 들어가면 결국 하나의 지점에 도달합니다.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만큼은 다릅니다. 행복은 다른 무언가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돈을 벌지만 돈을 벌기 위해 행복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그 자체가 목적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의 최종 종착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행복을 최고선, 즉 궁극적인 좋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것은 삶의 끝에 도달해야 할 목적지이자 삶을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다. 이 문장 속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행복은 언젠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이면서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행복은 순간의 쾌락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잘못 이해합니다. 맛있는 걸 먹을 때 행복해. 시험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 때 행복해. 좋아하는 사람한테 연락 왔을 때 행복해. 물론 이런 순간들도 행복하긴 합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은 이런 순간적인 쾌락과는 다릅니다. 그는 이런 일시적인 즐거움을 해도네, 즉 쾌락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면 진정한 행복은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했죠. 이 단어를 직역하면 좋은 영혼을 가진 상태 또는 잘 살아가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가면 행복도 사라집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황홀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복권 당첨자들의 행복도는 1년 후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일시적인 자극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존재의 완성으로서의 행복. 아리스토텔레스의 독특한 발상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는 모든 것에는 고유한 기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칼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자르는 것입니다. 좋은 칼은 잘 드는 칼입니다. 눈의 기능은? 보는 것입니다. 좋은 눈은 잘 보는 눈입니다. 플루트 연주자의 기능은? 플루트를 연주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플루트 연주자는 플루트를 탁월하게 연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살아있는 것? 아닙니다. 식물도 살아있습니다. 감각을 느끼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동물도 감각을 느낍니다. 인간만의 고유한 기능,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이 바로 이성이라고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진리를 탐구하고 의미를 추구하는 능력. 이것이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기능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 에우다이모니아는 이 이성적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하며 사는 삶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존재의 완성이자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행복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상태로 생각합니다. 마치 어느 날 갑자기 행복이라는 곳에 도착하는 것처럼 말이죠. 대학만 가면 행복할 거야. 취직만 하면 행복할 거야. 결혼만 하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르게 봤습니다. 그에게 행복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동적인 활동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 온 것이 아니듯 하루나 짧은 시간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무슨 뜻일까요? 단 하루 훌륭하게 산다고 해서 또는 한순간 기쁘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한 삶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성을 발휘하고 덕을 실천하며 인간다운 탁월함을 추구하는 그 지속적인 과정 자체가 행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은 정점이 아니라 과정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사랑하는 사람만 생기면 행복할 텐데, 이 시험만 통과하면 행복할 텐데,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물론 외부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물질적 여유, 건강, 좋은 친구들은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행복의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일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부를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사랑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성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일에 탁월함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행복을 먼 미래의 어떤 보상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언젠가 성공하면 그때 행복할 거야 라고 미루지 마세요. 행복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습관을 실천하느냐,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가 바로 행복입니다.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이성을 발휘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 타인과 공동체에 기여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모여서 행복한 삶을 만듭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행복은 정점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답을 덕에서 찾았습니다. 습관. 우리는 우리가 반복하는 것의 총합이다. 탁월함은 어디서 오는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덕은 무엇이고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덕이나 탁월함을 타고나는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좋아. 나는 의지가 약하게 태어났어. 천재는 노력하지 않아도 뛰어나.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단호하게 반박합니다. 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고. 덕은 훈련을 통해 몸에 익히는 것이라고. 피아니스트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음악적 재능이 있어도 연습하지 않으면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습니다. 매일 몇 시간씩 피아노 앞에 앉아 손가락을 움직이고 악보를 읽고 곡을 익힙니다. 그렇게 수천 시간을 반복하면서 손가락이 저절로 건반을 찾아가게 되죠. 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 절제, 관대함, 정의로움. 이런 덕들은 책을 읽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실천하고 반복하면서 우리의 성품 속에 스며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탁월함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습관이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일의 결과물이다.
이 문장에는 희망과 도전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희망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매일 조금씩 실천한다면 도전은 이것입니다. 단 한 번의 위대한 행동으로는 부족합니다. 평생에 걸친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한 마리 제비로는 봄이 오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한 마리의 제비가 왔다고 봄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루가 따뜻하다고 봄이 오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하루나 짧은 시간이 사람을 행복하고 복되게 만들지는 못한다. 봄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우연히 제비 한 마리를 봤다고 봄이 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봄은 날씨가 지속적으로 따뜻해지고 꽃들이 피어나고 새들이 돌아오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옵니다. 우리의 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좋은 일을 했다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용감하게 행동했다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절제했다고 절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헬스장에 한 번 갔다고 건강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책을 한 권 읽었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친절하게 굴었다고 친절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반복을 통해 옵니다. 매일 헬스장에 가면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매일 책을 읽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매일 친절하게 행동하면 친절한 사람이 됩니다.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성품을 만든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통찰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행동을 함으로써 정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용감한 행동을 함으로써 용감한 사람이 됩니다. 절제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절제하는 사람이 됩니다. 잠깐, 순서가 반대 아닌가요? 정의로운 사람이어야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거 아닌가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질문을 다뤘습니다. 건축을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짓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우리는 건축가가 됩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계속 짓다 보면 점점 나아지고 결국 숙련된 건축가가 됩니다. 덕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화가 나지만 참아야 하고 두렵지만 용기를 내야 하고 욕심이 나지만 절제해야 합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이런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제2의 천성이 되는 것입니다. 피아니스트가 악보를 보지 않고도 연주할 수 있게 되듯이 우리도 고민하지 않고도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덕을 체득했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선택이 쌓여 인생을 만든다. 이런 관점은 우리 일상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할까 말까 고민할 때 그것은 단순히 오늘 하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모여 나의 성품을 만들고 성품이 결국 나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친구가 험담을 하는데 동조할까 말까 망설일 때 그것은 작은 순간의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나라는 사람의 품성을 조금씩 형성해 갑니다. 과제를 대충 할까 정성껏 할까 고민할 때, 지각하지 않으려고 뛸까 말까 생각할 때, 거짓말로 모면할까 솔직하게 인정할까 저울질할 때, 이 모든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우리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하는 것의 총합입니다. 매일 5분씩 책을 읽는 사람은 1년 후 독서가가 됩니다. 매일 조금씩 운동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매일 친절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매일 미루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됩니다. 매일 변명하는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 됩니다. 매일 불평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번 실수했다고 모든 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운동을 안 했다고 운동하는 습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화를 냈다고 온화한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방향성입니다. 대체로,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우리를 정의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과식하더라도 대부분의 날 건강하게 먹으면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끔 늦잠을 자더라도 대부분 규칙적으로 일어나면 성실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했다면 다음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도 않지만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반복하는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반복했나요? 어떤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고 있나요? 그 습관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나요? 5년 후, 10년 후의 당신은 오늘 당신이 반복하는 것들로 만들어집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미래의 당신이 됩니다. 탁월함은 요원한 목표가 아닙니다. 탁월함은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매일 조금씩 나은 선택을 반복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이 되고 성품이 운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습관을 만들어야 할까요?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덕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답을 중용이라는 개념에서 찾았습니다. 중용. 극단을 피하는 용기를 가져라. 너무 많은 것도 너무 적은 것도 해롭다. 건강을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 몸이 약해집니다. 근육은 줄어들고 체력은 떨어지고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반대로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상을 입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적게 먹으면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이 됩니다. 건강한 삶은 적절한 양의 음식과 운동 사이의 균형에서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원리가 도덕적 덕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중용 또는 황금의 중간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예술과 학문의 목적은 중용에 있다. 덕은 지나침과 모자람이라는 두 가지 악덕 사이의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간과는 좀 다릅니다. 단순히 양극단의 산술적 평균이 아닙니다. 상황과 맥락에 맞는 최선의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용기는 무모함과 비겁함 사이에 있다. 용기를 예로 들어봅시다.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모함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위험에 뛰어드는 것,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며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비겁함입니다.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으려 하는 것, 해야 할 일이 있어도 두려움 때문에 피하는 것,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용기조차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이 둘 사이에 있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위험을 이해하면서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을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중용으로서의 용기입니다. 소방관을 생각해 보세요. 무모하게 불 속으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상황을 판단하고 안전 장비를 갖추고 동료들과 협력합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위험을 알지만 생명을 구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관대함은 낭비와 인색함 사이에 있다. 돈을 쓰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극단은 낭비입니다. 무분별하게 돈을 쓰는 것, 필요도 없는 것을 사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소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대함이 아니라 무책임함입니다. 다른 극단은 인색함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도 돈을 쓰지 않는 것, 자신도 즐기지 못하고 남에게도 베풀지 못하는 것,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진정한 관대함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자신의 형편에 맞게 쓰되 필요한 곳에는 기꺼이 쓰는 것, 자신도 즐기고 남에게도 베풀되 무분별하지 않은 것, 돈의 가치를 알되 돈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감은 오만과 비굴함 사이에 있다.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중용이 필요합니다. 오만한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배울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는 성장을 막고 관계를 해칩니다. 반대로 비굴한 사람은 자신을 과소평가합니다. 자신에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만 보며 자신의 의견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건강한 자신감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부족한 점은 인정하되 비하하지 않으며
타인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중용은 기계적인 중간이 아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용은 언제나 정확히 중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생각해 봅시다. 올림픽 선수가 먹어야 하는 양과 일반 사무직 직장인이 먹어야 하는 양이 같을까요? 아닙니다. 선수에게는 많은 양의 음식이 적절하지만 사무직 직장인에게는 그보다 적은 양이 적절합니다. 중용은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키 큰 사람에게 맞는 옷이 키 작은 사람에게는 맞지 않듯이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반응이 다른 상황에서는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우리에게 상대적인 중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절대적인 중간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과 능력, 맥락에 맞는 중간입니다. 중용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솔직히 말하면 중용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관역의 중심을 맞추는 것처럼 정확한 지점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빗나가는 방법은 무수히 많지만 정확히 맞히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화를 내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 이 모든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너무 쉽게 화를 내는 것도 문제고 전혀 화를 내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내는 것도 문제고 중대한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덕이 어려운 이유라고. 그리고 바로 이것이 덕이 칭찬받는 이유라고.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중용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책에서 배우는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축적되는 실천적 판단력입니다. 마치 숙련된 장인이 오랜 경험을 통해 손의 감각으로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도 반복된 실천과 성찰을 통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이 하고 극단으로 치우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 소심하게, 때로는 너무 대담하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 배웁니다. 어떤 반응이 적절했고 어떤 반응이 부적절했는지를 경험하면서 점차 중용을 체득하게 됩니다. 극단으로 치우치기 쉬운 방향을 알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찾기 위한 실용적인 조언도 합니다. 우리는 각자 특정 방향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모한 쪽으로 기울고 어떤 사람은 비겁한 쪽으로 기웁니다. 어떤 사람은 낭비하기 쉽고 어떤 사람은 인색하기 쉽습니다. 자신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지 알면 반대 방향으로 의식적으로 노력할 수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면 의식적으로 참으려고 노력하고 화를 못 내는 사람이라면 필요할 때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마치 바람이 한쪽으로 불 때 반대쪽으로 키를 잡아야 배가 똑바로 가듯이 우리도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반대 방향으로 조정하면서 중용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극단을 피하는 용기. 중용을 지키는 것, 그것은 사실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현대 사회는 극단을 부추깁니다. 소셜미디어는 극단적인 의견을 증폭시킵니다. 광고는 더 많이, 더 빨리, 더 강하게를 외칩니다. 모두가 확신에 차 있고 회색지대는 설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잘 모르겠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유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고.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현실을 인정하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며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용기 있는 일입니다. 당신의 중용은 어디에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극단으로 치우친 부분은 없나요? 일과 휴식의 균형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배려는? 야망과 만족 사이의 지점은? 중용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탁월한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의 극단을 인식하고 조정해가면서 우리는 더 균형 잡힌 사람이 되어갑니다. 실천적 지혜. 이성으로 감정의 방향을 틀어라. 감정은 적이 아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감정을 이성의 적으로 봤습니다. 감정은 우리를 현혹시키고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감정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정은 인간다운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화내고 기뻐하는 것. 이런 감정들이 없다면 우리는 로봇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문제는 감정을 잘못 표현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때에, 잘못된 대상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문제인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 그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목적으로 화를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문장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화를 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하게 화를 내라고 합니다. 감정의 적절한 표현. 화를 예로 들어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친구가 약속 시간에 30분 늦었습니다.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 화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즉시 폭발해서 소리를 지르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아니면 아무렇지 않은 척 넘어가면서 속으로만 사귀는 것? 둘 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실천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친구가 왜 늦었을까요? 고의로 무시한 건가요? 아니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나요? 이게 처음인가요? 아니면 반복되는 일인가요? 우리 관계는 어떤가요?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절한 반응을 선택하는 것. 때로는 단호하게 불편함을 표현해야 하고 때로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실천적 지혜입니다. 이성의 역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성은 감정을 억압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성은 감정의 방향을 틀어주는 나침반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람과 파도가 배를 이리저리 흔듭니다. 이것이 감정입니다. 그렇다고 바람과 파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키를 잡고 방향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바람의 힘을 이용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성의 역할입니다. 화가 났을 때 이성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잠깐, 이 화가 정당한 걸까? 지금 화를 내는 게 상황을 개선할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두려울 때 이성은 묻습니다. 이 두려움이 현실적인 위험을 반영하는 걸까? 여기서 물러나는 게 더 큰 손실을 가져오지는 않을까?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아닐까? 구체적 상황에서의 판단. 실천적 지혜는 추상적인 원칙을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책에서 정직하게 살아라라고 배웠다고 합시다. 좋은 원칙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나치가 유대인을 숨긴 곳을 물어본다면? 살인자가 피해자의 위치를 물어본다면?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도 판단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친구의 새 옷이 별로인 것 같을 때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드시려 할 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직장 상사의 잘못된 결정을 지적해야 할 때 어떤 방식이 적절할까요? 실천적 지혜는 이런 순간들에서 빛을 발합니다. 원칙과 상황, 목적과 수단, 진실과 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 배우는 지혜. 실천적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경험을 통해서라고. 책을 읽는다고, 강의를 듣는다고 실천적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직접 부딪히고 실수하고 배우면서 체득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뜨거운 것을 만지고 나서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운전을 처음 배울 때는 모든 것이 의식적이고 어색합니다. 하지만 경험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상황을 판단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도덕적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서툽니다. 너무 솔직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너무 조심스러워서 필요한 말을 못하기도 합니다. 화를 참다가 폭발하기도 하고 사소한 일에 과민 반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 배웁니다. 아,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구나. 다음에는 저렇게 해봐야겠다. 이런 성찰과 학습이 쌓여서 실천적 지혜가 됩니다. 규칙과 유연성. 실천적 지혜는 규칙을 따르는 것과는 다릅니다. 규칙은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이렇게 해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같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도 미묘한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전혀 다른 반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레스보스 섬의 나무로 만든 자를 예로 듭니다. 이 자는 유연해서 불규칙한 돌의 표면에 맞춰 구부러집니다. 딱딱한 자로는 잴 수 없는 것을 잴 수 있죠. 실천적 지혜도 이런 유연성을 가집니다. 상황에 맞춰 구부러질 줄 압니다. 원칙을 알되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맥락을 읽고 뉘앙스를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최선을 찾습니다. 감정과 이성의 협업. 아리스토텔레스의 천재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감정과 이성을 대립시키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뭔가 불편하다는 느낌, 위험하다는 직감, 기쁘다는 감각.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신호입니다. 하지만 감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성이 필요합니다. 이성은 감정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해석하고 더 넓은 맥락에서 평가하고 장기적 결과를 고려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감정과 이성이 조화롭게 작동합니다. 감정이 신호를 보내면 이성이 그것을 해석하고 적절한 행동으로 변환합니다. 마치 좋은 오케스트라처럼 서로 다른 악기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당신의 내면의 나침반. 실천적 지혜는 외부의 규칙이나 타인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상황은 항상 새롭고 정답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실천적 지혜입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선택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장기적으로 보면 무엇이 진정으로 좋은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감정의 소리를 듣되 이성으로 판단하며 경험에서 배우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실천적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선택, 매 순간의 판단을 통해 조금씩 키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을 혼자 가는 것은 외롭고 어렵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에게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친구입니다. 자아실현, 최고의 나를 만나는 꾸준함, 잠재력과 현실 사이. 씨앗을 생각해 보세요. 작은 도토리 속에는 거대한 참나무가 될 잠재력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씨앗이 그냥 씨앗으로 남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잠재력은 영원히 잠재력으로만 남을 뿐입니다. 씨앗이 참나무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적절한 땅, 물, 햇빛,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참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키우고 가지를 뻗으면서 천천히 자라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성을 발휘할 능력, 덕을 실천할 가능성, 탁월해질 수 있는 씨앗. 하지만 그것이 저절로 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 에우다이모니아는 바로 이 잠재력을 현실로 꽃피우는 과정입니다. 내가 가진 최선의 가능성을 이성을 통해 실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아 실현입니다. 매일의 선택이 나를 만든다. 우리는 앞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행복은 순간의 쾌락이 아니라 탁월한 삶의 과정이라는 것. 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 중용은 극단 사이의 적절한 지점을 찾는 것이라는 것. 실천적 지혜는 구체적 상황에서 옳은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모입니다. 오늘 내가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운동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 순간,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귀 기울일까 흘려들을까 결정하는 그 순간, 어려운 일 앞에서 도전할까 회피할까 망설이는 그 순간, 화가 났을 때 폭발할까 이성적으로 대화할까 선택하는 그 순간, 이 모든 순간들이 쌓입니다. 한두 번의 선택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되면서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고 결국 우리 자신이 됩니다. 자기 정복이라는 위대한 승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적을 이기는 자보다 위대하다. 인간에게 가장 큰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전쟁터에서 적을 무찌르는 것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더 어렵고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게으름, 두려움, 분노, 욕심, 자만심, 좌절,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전투를 치릅니다. 이불 속에서 일어나야 할 때 5분만 덜 하고 속삭이는 게으름과 싸웁니다. 어려운 과제 앞에서 나는 못해라고 말하는 두려움과 싸웁니다. 누군가 화나게 할 때 지금 당장 복수하고 싶다는 분노와 싸웁니다. 맛있는 음식 앞에서 하나만 덜 하고 유혹하는 욕심과 싸웁니다. 이 작은 전투들에서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정복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승리들이 모여서 위대한 사람을 만듭니다. 흔들리지 않는 행복한 인간.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는 이상적인 인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다릅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외부 상황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덕이 체화되어 있어서 일시적인 충동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실천적 지혜가 있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립니다. 마치 오래된 참나무처럼 말이죠. 바람이 불면 가지는 흔들리지만 뿌리는 단단히 박혀 있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한 인간입니다.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내면의 탁월함을 가진 사람,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한 사람, 덕을 습관으로 체득한 사람, 성을 완성하는 과정, 좋은 습관이 쌓여 만드는 삶을 성을 쌓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첫날 당신은 벽돌 하나를 놓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둘째 날 또 하나를 놓습니다. 여전히 성과 같은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여전히 작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벽돌을 쌓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그리고 어느 날 돌아보면 거대한 성이 서 있습니다. 어느 하루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운동 한 번 한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꾸준히 하면 건강해집니다. 오늘 책 한 권 읽는다고 지혜로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생 읽으면 지혜로워집니다. 오늘 친절하게 행동한다고 친절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그렇게 하면 친절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자아실현입니다. 내 안에 최고의 가능성을 하나씩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꾸준함이라는 마법.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꾸준함이라고. 천재성도 재능도 행운도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는 꾸준한 노력. 이것이 평범한 사람을 탁월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노력도 꾸준히 반복되면 놀라운 결과를 만듭니다. 하루에 1%씩만 나아져도 1년 후에는 37배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하루에 1%씩 퇴보하면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복리의 법칙입니다. 좋은 습관은 복리로 쌓이고 나쁜 습관도 복리로 쌓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집니다. 과정을 즐기는 지혜.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아실현은 언젠가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면 행복할 거야, 목표를 달성하면 만족스러울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다는 것,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해가고 있다는 것. 이 과정 자체가 기쁨이고 만족입니다. 마치 산을 오를 때처럼 말이죠. 정상에 도달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즐거움은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는 과정에 있습니다. 땀 흘리며 걷고 점차 넓어지는 전망을 보고 자신의 한계를 조금씩 넘어서는 그 경험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당신 안에 참나무. 당신 안에는 참나무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씨앗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참나무도 처음에는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 자라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덕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 작은 실천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 날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원했던 그 사람이 이미 당신 자신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당신 안에 잠재력이 현실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자아실현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입니다. 마무리. 오늘부터 시작하는 탁월한 삶.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덕을 키울 수 있는지, 중용이란 무엇인지, 실천적 지혜를 어떻게 발휘하는지, 그리고 자아실현이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지혜를 어떻게 살 것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라고.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작은 선택, 작은 습관, 작은 실천.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오늘 당신이 내리는 하나의 선택, 오늘 당신이 만드는 하나의 습관, 오늘 당신이 실천하는 하나의 덕. 이것이 내일의 당신을 만들고 1년 후의 당신을 만들고 결국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행복은 먼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기로 선택하는 이 순간에 있습니다. 탁월함은 사건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행복은 정점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자아실현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 걸음씩 꾸준히 당신 안의 최고의 가능성을 향해. 아리스토텔레스가 2400년 전에 우리에게 남긴 지혜는 오늘도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 그것은 단순한 철학 이론이 아니라 삶의 지침서입니다. 당신의 탁월한 삶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한 긴 여정의 끝,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지혜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답은 명확합니다. 거창한 계획보다 중요한 건 오늘 당신의 작은 선택입니다. 오늘의 습관 하나, 오늘의 실천 하나가 모여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탁월함은 사건이 아니라 습관이며 행복은 정점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행복은 먼 미래가 아닌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2400년 전의 지혜를 오늘 당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십시오. 당신의 탁월한 삶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통찰이 당신의 삶의 작은 불꽃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여정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